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래호입니다. 여러분이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1차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 관계 법령, 그다음에 자동차 교통사고 조사론, 그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재현론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이 운동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2차 시험에서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합격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하고는 자동차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뒤따라가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운전자로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행정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 그 다음에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데,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형법 제268조에서 그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인 것인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사적인 처벌을 제외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관계 법령입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이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자동차 사고를 내놓고 뺑소니한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법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 또 따라서 공부해야 될 것이 자동차 관리법도 약간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동차에 관련된 법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도로교통법 아주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례법,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같이 공부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지구상에 언제 자동차가 나타났느냐, 이것은요, 니콜라스 큐노라고 하는 사람이 1769년도에 불란서의 공병 군인 대이어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전기에 의해서, 예전에 말하자면 칙칙폭폭 하는 자동차가 된 것이죠. 그 자동차를 발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자동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오토모빌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요. 또는 비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동차, 한문에서 온 자동차를 가지고 말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 움직일 동자라고 얘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과연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동안에는 자동차 엔진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기계적으로는 작동은 됐지만, 운전자가 운전함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방향을 잡고 갔던 것들이었죠. 최근에는 이제 자율 자동차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는 운전자 임의대로 가지 않고 AI 어떤 임의대로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된다고 하는 자율 자동차가 이제 발명돼서 나오고 있고, 거의 실용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많은 자동차의 운행이 자율 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봤었을 때 스스로 자자, 스스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된다. 운전자 생각대로 자동차가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뭘까요?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여러분께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업무에 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느냐? 이 운전자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법규상에는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석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되는 것이죠. 자, 자동차는 이와 같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이 1769년도에 불란서의 그 공병대위 니콜라스 큐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언제 들어왔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1903년도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처음 탔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2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2,500만 대가 굴러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1903년도에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영사가 고종황제의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어차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내줬던 그 자동차는 지금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자동차는 종적이 없어졌고요. 그와 비슷한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 같은 자동차가 지금 현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1903년도에 이와 같은 자동차를 고종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처음 탔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도로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느냐라고 보죠. 자, 교통하게 되면 철도 교통도 있고요. 해양 교통도 있고 항공 교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 교통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도로 교통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같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도로의 여건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여건에서 뭐가 움직이느냐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람이 움직이죠. 이 사람은 운전자도 사람이고 보행자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여건을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도로교통이라고 하는데 도로교통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자동차, 도로 이 3요소가 조합이 돼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이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또는 두 가지가 또는 이 세 가지가 무언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것이 바로 교통사고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문제는 도로적인 여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도로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다? 또 이정표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뭐 안전표지란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도로적인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잘못되면 사고가 나죠. 특히나 자동차 제작이 잘못됐다든가 제작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동차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정비불량의 교통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여건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자동차. 도로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여건이겠죠. 환경적인 여건에 의한 교통사고, 기계적인 여건에 의한 교통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 보행자가 잘못했거나 운전자가 잘못했거나 이것은 인적인 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요인은 인적인 여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기계적인 여건, 그 다음에 도로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자동차, 도로, 인적인 문제와 기계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가 잘 어울려져 가야 되는데 이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든가 어느 상태에서 어느 하나가 잘못돼서 깨진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다? 교통사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의 구성 요소는 사람, 자동차, 도로 또 내지는 인적, 기계적, 환경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에서 꼭 나오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의 구성 요소는 사람과 자동차, 도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환경보존법 여러 가지의 법이 있죠. 그 법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자체는 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이 법을 만들어 놨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야만이 운행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법에서 기본을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걸 만들어 가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시행령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도 다 포함을 못 시킨단 말이죠. 또 세부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바로 그 법을
주관하고 있는 관계 부처 장관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행규칙이다. 다 모든 것이 모법을 기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시행규칙은 행정부의 각 부처 장관에 의해서 제정되고 또 폐지도 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이든 간에 법이라고 하는 모법이 있고 거기 법에 따른 시행령,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제정도 하고 국회에서 법을 폐기도 하고 그렇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각 부처의 그 장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또 그걸로 끝나느냐? 좀 더 또 예민하게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지침이라든가 또는 예시라든가 또 내지는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에 나가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어떤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느 때는 애매하고 어느 때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판에 의해서 연결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대법원의 판례라고 얘기합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법원의 판결에서 모법을 기준하는 거죠. 그 모법에 기준을 해가지고 판결했던 내용들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원 대부분에서 나온 어떤 판결 내용 그걸 안에 판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또 나름대로 법령을 또 유권 해석이라고 그러죠. 해석해 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니까 경찰청의 질이라든가 회신에 의해서 그 사례를 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겠죠. 따라서 어떤 법을 공부하고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그 모법을 기준해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그 다음에 법제처의 법령 해석, 그 다음에 경찰청의 질의 회신 사례, 이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질의 회신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참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봄으로 인해서 그 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이라는 거죠.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도로교통법이라고 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이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체는 누가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취급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동부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도로교통법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관할하면서 시행을 해가고 있지만 어린이라든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한다든가 이런 관리하는 과정은 행안부라고 하는 행정안전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또 관리 이 자체의 내용들이 교육부에도 들어있어요. 어린이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도 관여하고 있는 하나의 법령이에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비록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 행정안전부령을 한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동부령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동부령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부령으로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도로교통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도로교통법은 1961년도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제정을 했어요. 말하자면 국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월 20일부터 시행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인데 그 도로교통법이 그때 만들어졌지만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법이 오늘
또 개정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걸 제정이라고 그러고 바뀌는 걸 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공학적인 뭐 이론을 가지고 가는 과정, 뉴턴의 법칙, 뉴턴이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1961년도에 만들어진 그 법이 그대로 다 가고 있지는 않다.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보충하고 삭제되고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관계법령이 바뀌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숙지해 둬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우리나라는 1961년도 12월 31일에 제정이 돼서 제1장 총칙을 기준합니다. 총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하니 2장, 3장 해서 14장까지 있습니다. 14장은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라고 해가지고 1장부터 14장까지 도로교통법이 되어 있고 각 조별로 쭉 연결해서 1조, 2조, 3조 연결해서 어느 조까지 166조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1장부터 14장까지 있고 도로교통법이 조는 16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시험 과정하고는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수시로 보시고 또 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가해자,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고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제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인 걸 보도록 하죠. 1장은 도로교통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총칙에 목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무엇인가? 도로라고 하는 건 무언가? 차선이라는 건 무언가? 또 내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는 건 무언가? 또 내지는 횡단보도라고 하는 건 무언가?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1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1장을 제대로 다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도로교통법을 근 90% 정도 공부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준비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1장에 들어있는 정의에 대한 내용을 차곡차곡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하고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1장은 목적 정의가 들어있고 2장에는 보행자의 통행 방법, 보행자는 우측 통행해야 된다, 좌측 통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행자의 통행 방법. 그 다음 제3장은 차마 및 노면 전차의 통행 방법입니다. 이 차마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옛날에 마차의 개념이죠. 말로 끌고 가는 그러한 굴러가는 내용의 수레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차마라고 되어 있다. 자동차와 말마자예요. 그 다음에 노면 전차의 통행 방법. 노면 전차라고 하는 것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도로에 레일을 깔아가지고 기차 아닌 기차죠. 전동차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동대문에서 서대문, 종로를 통해서 쭉 다녔던 이 차가 있었는데 그걸 전동차라고 우리는 했어요. 그것을 이제는 노면전차라고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도로의 레일에 깔려서 움직였던 전동차가 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소통에 많은 방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면전차가 싹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세계의 50여 개국, 120여 개 도시에서 새롭게 친환경 여건, 버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디젤 자동차잖아요. 그 다음에 가솔린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대기 환경을 나쁘게 만들다 보니까 친환경의 어떠한 대기 환경을 보존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전기 자동차가 다니자라고 하는 타이어의 바퀴도 있지만 레일을 요새 깔게 됩니다. 그래서 레일을 깔아가지고 전동차가 움직이는 말하자면 노면에 전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새롭게 한 5년 됐죠. 네, 5년 전에 노면전차라고 하는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노면전차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유래 신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부산이라든가 대전 등등에서 노면전차를 지금 시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제3장에는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가 4장에 들어있고 5장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특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6장 도로의 사용은 어떨 거냐. 이 도로의 사용은 보행자도 사용하지만 또 운전자도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6장에 들어있고 제7장에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제8장에는 운전면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운전면허증이 어떤 것이냐요? 원동기 면허증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뭐 2종 보통면허, 대형면허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운전면허.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은 몇 살부터 그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해서 운전면허의 종류가 쭉 있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느냐 하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제8장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9장에는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자, 제 국제운전면허증 관계할 때에 또 내용이 나왔을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그 관광을 한다든가 또 외국에 나가서 어떤 취업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보면 외국에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외국에 나가서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에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이 우리하고의 상당히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쉽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운전면허증을 딴다는 것, 취득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126개 나라와 우리나라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국제면허증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면허증으로 받고 오게 되면 외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에 뭐 여행을 가겠다. 거기서 렌트를 하고 싶은데 그 나라 운전면허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협약되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그 국제면허증 그것은 바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수수료 8,500원을 주면 바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국제 규격이에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진 한 장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 줍니다. 급하게 못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인천 국제공항에 가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시고 말하자면 좌석을 받아놓으시고도 바로 그냥 거기서 국제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죠?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운전면허증 앞면이 우리나라 면허증 그대로 되어 있죠. 뒷면은 뭘로 되어 있나요? 주소가 바뀌었을 때 기록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뒷면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면허증이 되어 있나요? 뒷면이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기록되어 있는 면허증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일 당장 경찰서를 가세요. 가까운 경찰서 가가지고 뒷면을 영문으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경찰서 또 내지는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그걸 신청하게 되면 곧바로 또 앞면은 그대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운전면허증 한국말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뒷면을 영문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45개 나라가 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홍콩, 또 중국, 또 내지는 호주 이런 데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뒷면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국제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국제면허증 1년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이 1년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잠깐 뭐 여행한다, 뭐 친지 방문한다, 뭐라고 한다면 보통 3개월 동안 안에 다 올 수 있는 비자 갖고 가시잖아요. 따라서 영문으로 뒷면이 되어 있으면 3개월 동안 그 우리나라 면허증을 그 나라에 가서 아무 면허증에 대한 제재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제도가 바뀌어졌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제9장 국제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10장에는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한 어떤 뭐 설립이라든가 운전학원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운전하게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10장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11장에는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들어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금은 운전학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한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모든 그 시험이라든가 또 면허증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전에는 도로교통안전협회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장 또 역시 필요한 내용들을 들어있는 보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벌칙이 들어야 되죠. 범칙금도 또 벌점도 줘야 되고 또 내지는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 들어있다? 벌칙에 들어있다. 따라서 신호 위반하게 되면 벌점 15점. 그 다음에 범칙금 얼마죠? 6만 원. 뭐 이런 것들이죠. 안전띠를 안 매게 되면 벌점은 없습니다만은 범칙금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13장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장수에서 각각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14장은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뭐 깊이 공부 내용 뭐 들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경찰관이 어떤 그 범칙 행위를 부여할 때 어떤 그 의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부터 도로교통부 14장까지 되어 있고 166조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이러한 내용으로 들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시험 보는 과정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화됐을 때 어떻게 문제화돼서 우리에게 제시되느냐 그걸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정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제대로 체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할 수 있도록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